1984 조지 오웰. 본명은 에릭 사서 블레어. 1903년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벵골주에서 영국 하급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튼 학교에 들어가 장학생으로 공부하다 졸업했다.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경찰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뼈저리게 실감한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갔다. 1933년에 파리와 런던에서 겪었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발표하고 1935년에는 버마 시절을 출간한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여 전체주의에 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 관한 우화인 동물농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폐결핵의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었고 아내마저 잃었다. 이후 작품 활동을 지속하다가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인 1984를 집필했다. 1984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다루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더불어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984 출간 후 명성을 얻은 그는 이듬해 195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판적 사회주의자의 마지막 경고.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에릭 아서 블레어의 길지 않은 삶은 그의 작품 이상으로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부친이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하급 관리로 복무했던 까닭에 인도 벵갈에서 태어난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와 가난한 집에 명석한 소년으로 자랐다. 침울하고 동급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괴짜였던 소년은 영국의 명문 학교인 웰링턴과 이튼을 다녔는데 이튼에서 그를 가르친 교사 중에는 올더스 헉슬리도 있었다. 오웰은 대학 진학을 하는 대신 부친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영국령 버마로 건너가 인도 제국 경찰의 부지휘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던 청년에게 식민지 버마인들을 혹독하게 감독하는 영국 경찰이라는 직무는 걸맞지 않았으며 시간이 흘러 핍박받은 버마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될수록 점차 자신의 직책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1927년 영국으로 휴가를 나온 오웰은 결국 버마의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그는 일부러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과 어울림으로써 식민지 제국 경찰로 복무했을 때에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다. 그는 누더기 차림으로 런던 이스트 엔드의 싸구려 하숙집에서 노동자와 거린들과 함께 살기도 했고 파리의 슬럼가에 살면서 호텔 식당에서 접시 닦기 일을 하기도 했으며 철 따라 이동하는 불황자 무리와 함께 켄트 지방으로 가서 홉을 수확하기도 했다. 아마 당시에는 그 자신도 미처 몰랐을 테지만 이런 방랑 시절 역시 식민지 경찰로 근무했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후 그가 쓴 모든 작품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오웰은 공화군의 민병으로 가담해서 소위까지 진급했으며 테루엘에서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1937년 바르셀로나에 정적을 진압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페인을 떠났다. 이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군 복무를 거부당한 그는 BBC 방송국에 입사하고 1943년에는 좌파지인 트리뷴의 문학 담당 편집자로 활동했다. 그는 스페인 내전과 세계대전이라는 굵직한 역사적 흐름을 겪으면서 파시즘과 전쟁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무렵 그는 동물농장을 완성했다. 정치적 우화 형식으로 쓰인 이 작품의 배경은 러시아 혁명과 혁명의 배신자 스탈린이었다. 1945년 출간된 동물농장은 그에게 명성과 더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동물농장의 수익 덕분에 그는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글을 쓸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폐결핵의 투병 중에 마지막 작품이자 명작인 1984를 쓰기 시작했다. 오웰이 사망하기 5개월 전 출간된 이 소설은 그가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이 되었는데 이 작품이 바로 디스토피아 소설의 전형이 되었다. 오웰은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았는데 버마에서 돌아온 직후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한 때가 있었으나 1930년대부터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했으며 정신적 자유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공산주의자는 될 수 없었다. 흔히 그는 스탈린주의에 대립하는 반공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대표작 동물농장과 1984를 그 연결선상에 두고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오웰은 전체주의를 경계하고 부패한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민주적 사회주의자였다. 그가 글을 쓰던 시기는 세기적 대공황과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바로한 시기와 일치하며 사회주의도 수많은 갈래로 나뉘면서 진정한 사회주의의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던 때였다. 그는 파시즘의 전체주의, 압제적 자본주의보다 오도된 사회주의자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그 자신이 최후의 경고라고 말했던 1984였다. 죽기 얼마 전 병상에서 가진 BBC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아직하지만 뚜렷한 어조로 현재 세계가 빠져들고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1984 일부 맑고 쌀쌀한 4월 어느 날 시계들이 13차례 치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는 지독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가슴팍 깊숙이 턱을 묻은 채 빅토리 맨션의 유리문을 재빨리 지나갔지만 한 줄기 모래먼지 소용돌이가 딸려 들어오는 것까지 막지 못했다. 현관에서는 삶은 양배추와 낡은 청 깔개 냄새가 났다. 현관 안쪽 끝벽에는 실내 걸기에는 너무 큰 컬러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폭 1m가 넘는 커다란 얼굴 하나만 동그만이 그려진 포스터로 수치 많고 까만 콧수염에 억세 보이면서도 잘생긴 얼굴을 한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 얼굴이었다. 윈스턴은 층계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보았자 부질없는 일이었다. 경기가 좋았을 때도 엘리베이터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주간에는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헤이트 위크를 대비한 절약 운동의 하나였다. 그의 집은 7층에 있었는데 39살인 데다 오른쪽 발목 위쪽에 정맥류 궤양이 있는 윈스턴은 도중에 몇 차례씩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갔다. 층계참에 이를 때마다 엘리베이터실 맞은편 벽에서 거대한 얼굴이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동작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도록 고안된 그림이었다. 아래쪽에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파트 안에서는 낭낭한 목소리가 선철 생선과 된 수치들을 줄줄이 읽고 있었다. 오른쪽 벽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흐릿한 거울 같은 직사각형 금속판에서 나오는 목소리였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소리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용은 알아들을 정도였다. 텔레스크린이라는 그 기계는 화면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아예 끌 방도는 없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체형에 마른 몸매가 당의 제복인 청색 작업복 때문에 한층 더 강조되어 보였다. 금발에다 원래부터 혈색이 좋은 얼굴인데 그 피부는 조악한 비누와 무딘 면도날 그리고 이제 막 끝난 겨울의 추위로 거칠어져 있었다. 유리창이 닫혀 있는데도 여전히 바깥 세상은 추워 보이기만 했다. 저 아래쪽 거리에서는 작은 해오리 바람이 일면서 먼지와 종이 조각들을 소용돌이 치듯 말아 올리고 있었으며 해가 빛나고 하늘이 찡한 청색을 띠고 있었음에도 사방에 나붙은 포스터를 제외하면
색칠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다. 눈에 띄는 길모퉁이마다 검은 콧수염이 난 얼굴이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주택 건물 전면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까만 눈이 윈스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래 거리에는 또 다른 포스터가 기퉁이가 찢어진 채 이따금씩 바람에 펄럭이면서 INGSOC라는 단어 하나만 겨우 언뜻언뜻 보였다 말다 했다. 저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들 사이를 스치듯 내려와 금파리처럼 잠깐씩 공중에 떠 있다가 다시 곡선 비행을 하며 날아가곤 했다. 건물 창들을 기웃대며 탐지하는 경찰 정찰기였다. 그러나 정찰기는 별것 아니었다. 문제는 사상 경찰이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을 제외하면 윈스턴이 내는 모든 소리는 텔레스크린에 포착될 것이고 게다가 그 금속 화면에 시야 안에 있는 한 그가 내는 소리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탐지될 수 있었다. 물론 자신이 어느 특정 시간에 감시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사상 경찰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어떤 체계에 따라서 개개인을 도청하는지는 그저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심지어 모든 사람을 24시간 내내 감시한다고 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개인을 도청하는 일이 가능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모든 소리가 도청당한다고 또한 어둠 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당한다고 여기고 살아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으며 그런 삶의 방식은 이제 습관을 넘어 본능이 되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둥진 채로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더라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그러는 편이 좀 더 안전했다. 1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직장인 진실부의 거대하고 하얀 건물이 먼지로 덮인 풍경으로 위뜩 솟아 있었다. 바로 이게 오세아니아 지구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어스트립 1의 중심 도시 런던이로군 하고 그는 희미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그는 런던이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는지를 확인시켜줄 어린 시절 기억을 뒤적여 보았다. 측면을 목재로 보강하고 창을 판지로 때우고 지붕을 함석으로 잇고 정원 담장이 건들거리다 사방으로 주저앉는 다 허물어져가는 19세기 주택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 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었던 것이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떠오르는 데다 대부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일련의 밝게 조명된 몇몇 장면을 제외하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신저우라는 진으로 불리는 진실부는 시야에 보이는 다른 모든 건축물과 전혀 달랐다. 그것은 흰 콘크리트가 반짝이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물로서 테라스 위에 테라스가 걸쳐지면서 공중으로 300m나 높게 솟아올라 있었다. 지금 윈스턴이 있는 곳에서도 건물의 하얀 전면에 우아한 글씨체로 도들 새김 해놓은 당의 3대 슬로건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능력. 진실부에는 지상에만 업무 공간이 3,000개, 그리고 지하에 그 각각에 상응하는 지부가 자리 잡고 있다고들 했다. 그것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 다른 건물은 셋째뿐인데 모두 런던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건물들이 주변 건축물을 압도하고 있어서 그 네 채의 건물을 동시에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건물들에는 정부의 기구 전체가 4개의 부처로 나뉘어 들어서 있었다. 다정부 건물은 실로 무섭기 짝이 없었다. 건물 어디에도 창이 나 있지 않았다. 윈스턴은 자정부 안에 들어간 적도 500m 안으로 접근한 적도 없었다. 공식 업무 외에는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그 경우에도 미로처럼 얽힌 철조망과 강철문, 곳곳에 감춰진 기관총 진지를 통과해야만 했다. 심지어 그 건물 바깥 장벽으로 통하는 거리에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검은 제복을 착용한 경비들이 마디가 달린 곤봉으로 무장한 채 순찰을 돌았다. 윈스턴이 획 돌아섰다. 그는 이미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낙천적인 표정으로 바꾼 상태였는데 텔레스크린 쪽을 향할 때면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현명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이 시간에 진실부를 나오기 위해 군의 식당의 점심 식사를 건너뛴 것이다. 다음날 아침 식사로 남겨두어야 하는 검은빵 한 덩어리 말고는 부엌에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선반에서 빅토리진이라는 수수한 흰색 상표가 붙은 무색의 술병을 꺼냈다. 거기에서는 중국살로 빚은 술에서 날 법한 메스꺼운 기름 냄새가 풍겼다. 윈스턴은 찻잔을 채울 정도로 술을 따른 다음 충격에 대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약을 삼키듯 술을 삼켰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 술은 거의 질산이나 다름없었고 그걸 마시면 고무봉으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뱃속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가라앉으면서 세상이 한결 유쾌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빅토리 담배라는 상표가 붙은 구겨진 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는데 실수로 담배를 세워두는 바람에 담뱃가루가 바닥에 쏟아졌다. 두 번째 담배는 제대로 꺼내들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텔레스크린 왼쪽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런 다음 탁자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병, 앞표지에 대리석 무늬가 있고 뒷표지는 빨간색이 두툼한 사절판 공책 한 권을 꺼냈다. 무슨 이유인지 거실의 텔레스크린은 다른 곳과는 다른 위치에 걸려 있었다. 보통은 벽의 끝쪽 반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창문 맞은편에 좀 더 긴 쪽 벽에 걸려 있었다. 그 한 옆으로 그렇게 깊지 않은 벽감이 나 있는데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마 책꽂이를 놓을 자리로 마련된 공간이었을 것이다. 윈스턴은 지금 바로 그 공간에 앉아 있었다. 되도록 안쪽 깊숙이 그곳 벽감 안에 앉으면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그가 내는 소리는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눈에 띄지 않게 있을 수 있었다. 그가 지금 하려는 그 일을 할 생각이 떠오른 것은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방의 배치 덕분이기도 했다. 그가 방금 서랍에서 꺼낸 공책 역시 그 일을 할 생각이 드는데 한몫을 아주 아름다운 공책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바랜 매끄러운 크림색 종이는 최소한 최근 40년간 제작된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짐작건대 그 공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물건일 것 같았다. 이 도시의 어느 빈민구역에 있는 지저분한 중고품 진열장에 놓인 공책을 본 순간 갖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당원은 일반 상점에 가지 않게 되어 있었지만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는데 구두끈이나 면도날 같은 다양한 물건들을 손에 넣을 방도가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리 위아래를 재빨리 살펴본 다음 안으로 들어가 $2 50센트를 주고 공책을 샀다. 당시에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공책을 가지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슨 죄라도 짓는 기분으로 서류 가방 속에 공책을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그 안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지만 공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던 것이다. 일기를 쓰려는 것이 바로 그가 지금 하려는 일이었다. 그것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이 일이 들키게 될 경우 사형이나 최소 강제노동 수용소 25년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했다. 윈스턴은 펜대에 촉을 끼우고 펜촉을 빨아 기름을 깨끗이 제거했다. 펜은 구석 필기구로서 지금은 서명을 할 때조차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어렵게 하나를 남몰래 구해두었는데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크림색 종이에는 잉크펜으로 갈겨 쓰는 대신 진짜 펜촉으로 써야 어울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는 손으로 필기하는 행위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아주 간단한 메모를 제외하면 대개의 경우 모든 것을 음성 입력기에 받아쓰게 했는데 물론 그가 지금 하려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는 펜을 잉크에 담근 다음 잠시 머뭇거렸다. 뱃속으로 한 차례 짜릿한 전율이 지나갔다. 종이 위에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행위였다. 그는 작고 어설픈 글자로 이렇게 썼다. 1984년 4월 4일. 그는 상체를 뒤로 젖혔다. 지독한 무력감이 엄습했다. 무엇보다도 올해가 정말로 1984년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략 그쯤이 분명한 건 같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나이가 39이라고 확신했고 자신이 1944년이나 아니면 1945년에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1, 2년 정도의 시간은 쉽게 틀릴 수 있었다. 문득 자신이 이 일기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한동안 종이 위에 적힌 미심쩍은 날짜에 머물던 그의 머릿속에 이중사고라는 신조어가 떠올랐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요성이 가슴에 절실히 와닿았다. 어떻게 미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본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래가 현재와 닮은 꼴이라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 테고 현재와 다른 것이라면 그가 현재 처한 공경이 무의미할 터였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종이를 바라만 보았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이제 귀에 거슬리는 군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을 뿐 아니라 애초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있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데 용기 이외에 달리 필요한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떠오른 적도 없었다. 실제로 글을 쓰는 일 자체는 간단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몇 해 동안 그의 머릿속에도 끝도 없이 쉬지 않고 맴돌던 독백을 종이에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독백마저 고갈돼 버렸다. 게다가 정맥류 궤양 부위가 찾기 힘들 정도로 가렵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긁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그럴 경우 언제나 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올랐기 때문이다. 1초 1초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놓인 텅 빈 종이, 발목 위쪽의 가려움, 요란한 군악 소리, 진 때문에 생긴 약간의 치기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순전히 공포에 몰려 자신이 쓰는 글의 내용을 그저 어렴풋하게만 의식하면서 글을 써 내려갔다. 그는 작지만 아이 같은 필체로 종이를 이리저리 채워나갔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 규칙을,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는 규칙까지도 무시하게 되었다. 1984년 4월 4일. 어젯밤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온통 전쟁 영화뿐이었다. 그 중에 지중해 어딘가에서 난민들을 가득 태운 선박이 폭파당하는 내용의 꽤 좋은 영화도 있었다. 관객들은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내 하나가 헤엄치며 달아나다 헬리콥터의 총격을 받는 장면에서 몹시 즐거워했다. 우선 사내가 흡사 돌고래처럼 허우적대며 물을 헤치고 나아가고 다음 장면에서는 헬리콥터의 사격 조준경에 잡힌 사내의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사내의 온몸에 총알 구멍이 나고 주변 바닷물이 붉게 물들더니 마치 총알 구멍 속으로 바닷물이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사내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에는 아이들이 가득 탄 구명정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떠있는 장면이 나왔다. 유대인처럼 보이는 중년 여자가 3살쯤 된 사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뱃머리에 앉아 있었다. 꼬마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들려는 듯 고개를 엄마의 가슴 속에 묻었으며 여자는 두 팔로 아이를 안고 달렸지만 정작 그녀도 파랗게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내 그녀는 자신의 팔이 총탄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기라도 한 듯 두 팔로 아이를 한껏 얼싸안고 있었다. 다음 순간 헬리콥터에도 20kg짜리 폭탄을 떨구자 무시무시한 성광과 함께 구명보트는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이어서 아이의 팔 하나가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고 오르는 기막힌 장면이 나왔다.
헬리콥터 전면 돌출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것을 따라가며 찍은 것이 분명했다. 당원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극장 아래쪽 프롤레타리아석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소란을 피웠다. 아이들에게 그런 장면을 보이면 안 된다. 옳은 일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는 경찰이 와서 자신을 쫓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리는 없다. 프롤레타리아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다. 프롤레타리아들이 의뢰 보이는 그런 반응 따위에 절대로. 윈스턴은 쓰기를 멈췄는데 팔에서 쥐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주저주절 늘어놓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글을 쓰는 동안 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억 하나가 마치 그것을 글로 쓰고 있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오늘 자신이 집에 와서 일기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이 또 다른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런 애매모호한 일을 가지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그 사건은 그날 아침 진실부에서 일어났다. 거의 11시가 됐을 때쯤 윈스턴의 직장인 기록과에서는 이분 헤이트를 위해 개인 칸막이에서 의자를 끌어다 대형 텔레스크린 앞 홀의 중앙에 모아놓고 있었다. 윈스턴이 중앙에 있는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얼굴은 알지만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불쑥 들어왔다. 한 사람은 가끔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여자였다. 이름은 몰라도 그녀가 창작가 소속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따금 기름 묻은 손에 스패너를 든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그녀가 소설 입력기에 기계 정비를 맡고 있는 모양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27살쯤 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였는데 수많은 까만 머리에 주근깨가 난 얼굴에다 동작이 민첩하고 활기에 넘쳤다. 그녀는 오버올 작업복 허리에 반섹스 청년연맹의 상징인 가느다란 진홍색 장식띠를 여러 차례 감았는데 너무 바짝 졸라맨 나머지 보기 좋은 엉덩이의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였다. 윈스턴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녀가 학기 경기장과 냉수욕, 단체 행군, 그리고 총체적으로 청결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분위기를 애써 풍기며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거의 모든 여자, 그 중에서도 젊고 예쁜 여자들을 싫어했다. 강적으로 당에 복종하고 당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믿고 아마추어 첩자이자 이단의 적발자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나 여자들, 그 중에서도 젊은 여자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여자는 다른 대부분의 여자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언젠가 한 번은 복도에서 서로 지나쳤을 때 그녀가 곁눈질로 그를 흘끗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그 눈길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한동안 불길한 공포에 사로잡혀 지낸 일도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사상 경찰일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가 어디든 근처에 있을 때는 계속 적대감뿐 아니라 공포감까지 한데 섞인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또 한 사람은 오브라이언이라는 남자로서 핵심 당원이었는데 윈스턴으로서는 그게 어떤 직책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 자신과는 거리가 먼 요직에 있다는 것만 알았다. 검은 제복 차림의 핵심 당원이 다가오자 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오브라이언은 체구가 크고 건장한 남자로 목이 굵었으며 얼굴은 거칠고 익살스러우면서 동시에 잔인해 보였다. 이런 험상궂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에는 모종의 매력이 있었다. 콧등위에서 안격을 고쳐 쓰는 독특한 버릇 때문에 상대에는 이상하리만큼 경계심을 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세련된 면모가 있었던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흡사, 18세기 귀족이 자신의 코 담뱃값을 내미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몸짓이었다.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을 본 것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10여 차례쯤 될 것이다. 그는 그에게 마음속 깊이 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단지 오브라이언의 세련된 태도와 프로 권투 선수 같은 체격이 대조적이라는데 흥미를 느꼈기 때문만 아니다. 그보다는 오브라이언의 정치적 정통성이 그렇게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
혹은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기를 바라는 희망을 남몰래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어떤 것이 명백히 그런 암시를 던졌다. 어쩌면 그의 얼굴에 씌어있는 것이 이단 정도가 아니라 그저 지성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외모는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 텔레스크린을 피해 단둘이 있을 수만 있다면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윈스턴이 자신의 이런 추측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이라도 애써본 적이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 방도도 없었다. 바로 그때 손목시계를 본 오브라이언이 11시 정각이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분 헤이트가 끝날 때까지 기록과에 그대로 남기로 마음먹은 듯이 보였다. 그는 윈스턴과 같은 줄에서 두 칸 떨어진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윈스턴의 이웃 칸막이석에서 일하는 체구가 작고 연갈색 머리를 한 여자가 있었다. 까만 머리를 한 여자는 바로 뒤에 앉았다. 다음 순간 거대한 기계가 기름도 치지 않고 돌아갈 때처럼 뭔가가 갈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방끝에 걸린 텔레스크린에서 터져나왔다. 이가 갈리고 목덜미에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소음이었다. 헤이트가 시작된 것이다. 여느 때처럼 민중의 적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화면 위에 번뜩이며 나타났다. 청중들 사이 여기저기에서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체구가 작은 연갈색 머리의 여자가 공포와 혐오가 한데 섞인 이상한 소리를 냈다. 변절자이자 배교자인 골드스타인은 오래전 당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거의 빅브라더와 같은 지위였지만 반혁명 활동에 참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불가사의하게 탈출해 성공해 행방을 감추었다. 이분 헤이트 프로그램은 매일 바뀌었으나 골드스타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배신자 중에서도 배신자로서 당의 순수성을 최초로 모독한 자였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당에 대한 모든 범죄, 요컨대 모든 배신행위, 방해공작, 이단적 주장, 일탈 행동 등은 모두 그의 가르침에서 직접 파생됐다. 그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살아있으면서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아마도 바다 저편, 다른 나라 후원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혹은 이따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심지어 오세아니아 안에 어떤 은거지에 있을 수도 있었다. 윈스턴의 흥경막이 조여왔다. 그는 골드스타인의 얼굴을 볼 때면 언제나 여러 감정이 한데 혼합된 고통스러운 느낌을 맛보았다. 유대인 특유의 살집 없는 얼굴에 백발이 솜털 같은 후광을 이루고 빈약한 염소 수염을 길렀다. 영리해 보이지만 어딘지 본질적으로 비열한 얼굴에 끝에 안경이 걸려있는 길고 가는 콧등 때문에 어리석은 노인 같은 느낌을 풍겼다. 양을 닮은 얼굴이었고 목소리마저 양과 비슷하게 들렸다. 골드스타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당의 정책들에 대해 악에 찬 공격을 쏟아냈는데 너무나 과장되고 심술궂은 공격이었다. 어린아이라도 저희를 간파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평균치보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자칫 고지곳대로 믿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럴싸했다. 그는 빅브라더에게 욕설을 퍼붓고 당의 독재를 비난하고 유라시아에 즉각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고 혁명이 배신당한 것이라고 신경질적으로 외쳐댔다. 그리고 이 모든 연설은 당의 연사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를 비꼬기 위해 빠른 다음절어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신조어들도 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당원들이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조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연설이 진행되는 내내 골드스타인의 그럴싸한 허풍으로 포장된 현실의 의욕을 품지 못하도록 텔레스크린 화면 속 그의 머리 위로 유라시아군이 끝없는 행렬을 이루며 행진하고 있었다. 아시아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을 한 체격이 좋은 남자들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똑같은 얼굴을 한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규칙적이고 둔탁한 군합발 소리가 장황하게 이어지는 골드스타인의 양같은 목소리에 배경음처럼 깔렸다. 헤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0초도 채 되지 않아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나온 자만심에 찬 양을 닮은 얼굴과 그 뒤편으로 보이는 유라시아군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였다. 게다가 골드스타인을 보거나 그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저절로 두려움과 분노가 솟아났던 것이다. 골드스타인에 대한 증오심은 유라시아나 동아시아보다 더 지속적이라는데 그것은 오세아니아가 이 두 세력 가운데 하나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는 다른 하나와는 대체로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의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음에도 그의 이론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수백 번씩 연단이나 텔레스크린, 신문, 서적들을 통해 논박되고 와해되고 조롱당하고 형편없는 쓰레기로 조롱당했음에도 그의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듯하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래도 그의 유혹을 기다리는 멍청한 작자들이 줄기차게 생겨나는 모양이었다. 사상경찰이 골드스타인 희하의 스파이나 파괴 공작원을 적발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엄청난 군대, 정부 전복에 헌신하는 지하 조직망의 지휘관이었다. 그 조직의 이름은 형제단으로 알려졌다. 골드스타인이 집필하고 비밀리에 이것저것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이단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개론서, 그 무시무시한 책에 관한 소문도 은밀히 퍼져나갔다. 그 책은 제목도 없었다. 어쨌든 그것을 부를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저 그 책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막연한 소문을 통해서만 알려졌을 뿐이다. 일반 당원들은 피할 정도만 있다면 되도록 형제단이라든가 그 책을 입에 담지 않았다. 1분이 지나자 헤이트는 광란에 가까워졌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양의 울음소리를 닮은 목소리를 묻어버리려는 듯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목청껏 악을 썼다. 체구가 작은 연갈색 머리 여자의 얼굴은 선홍색으로 달아올랐고 그녀의 입은 무태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했다. 엄숙해 보이던 오브라이언의 얼굴조차 붉게 상기돼 있었다. 그는 달려드는 파도에 맞서는 사람처럼 건장해 보이는 가슴을 잔뜩 부풀리고 흔들면서 의자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윈스턴 뒤에 있는 까만머리 여자가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놈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묵직한 신조 사전을 집어들어 스크린을 향해 힘껏 던졌다. 사전은 골드스타인의 코를 정통으로 맞히고 튕겨나왔으며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윈스턴은 자기도 모르게 남들처럼 고함을 지르고 발꿈치로 자신이 앉은 의자 다리 가로대를 격렬하게 걷어차고 있었다. 이분 헤이트의 무서운 점은 억지로 연기를 해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헤이트에 참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흉내만 내던 사람들도 언제나 30초를 버티지 못했다. 두려움과 복수심에 찬 가증스러운 황홀경, 살해하고 고문하고 커다란 해모로 얼굴을 으깨버리고 싶은 욕망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사이로 전류처럼 흘려들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인상을 쓰고 절규하는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때 느끼는 분노는 추상적이고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용접기의 불꽃처럼 그 대상을 바꿀 수 있었다. 그 결과 윈스턴의 증오심은 순간적으로나마 골드스타인이 아니라 정반대로 빅브라더와 당과 사상경찰을 향하게 되는데 이런 순간이면 그의 마음은 외롭고 조롱받는 화면 속의 이단자, 거짓 세상에서 진실과 온전한 정신의 유일한 수호자에게 쏠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골드스타인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처럼 여겨졌다. 그런 때면 빅브라더에 대해 남몰래 품던 혐오감은 숭배로 바뀌고 빅브라더는 두려움을 모르는 불패의 보호자로서 때로 몰려드는 아시아인들에 맞선 바위처럼 우뚝 솟아올랐으며 골드스타인은 고립되고 무력하며 존재 자체가 의욕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하나만으로 문명이라는 구조물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불길한 마법사처럼 보였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증오심을 이쪽 혹은 저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다. 마치 악몽을 꾸면서 베개 위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치열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윈스턴은 문득 증오의 대상을 화면 속의 얼굴에서 등 뒤에 까만 머리 여자에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생생하고 유쾌한 한각과도 같은 장면들이 번뜩이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고무 봉으로 죽도록 매질할 것이다. 그녀를 발가벗겨 기둥에 묶어놓고 성 세바스찬을 서행할 때처럼 화살을 있는 대로 쏠 것이다. 그녀를 강간하고 절정에 이른 순간 목을 베일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이 어째서 그녀를 싫어하는지를 여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젊고 예쁜데 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녀와 자고 싶지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터였기 때문에 팔을 돌려 안아달라는 듯한 저 보기 좋은 유연한 허리에 순결의 공격적인 상징물인 저 가증스러운 진홍색 장식띠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미워했다. 헤이트 프로그램이 절정에 달했다. 골드스타인의 목소리는 실제 양의 울음소리로 바뀌었고 한순간 그 얼굴이 양의 얼굴로 바뀌기까지 했다. 이윽고 양을 닮은 얼굴이 서서히 사라지고 유라시아 군인의 얼굴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하게 부각되면서 그의 경기관총이 갱음을 내며 금방이라도 화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실제로 앞줄에 앉은 몇몇이 움찔하며 의자에서 뒤로 몸을 뺐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의 입에서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는데 적의 모습이 사라지고 까만 머리에 까만 콧수염이 있는 빅 브라더의 얼굴이 화면을 거의 다 채울 만큼 크고 힘에 넘치고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얼굴이 나왔던 것이다. 빅 브라더가 말한 내용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몇 마디 격려의 말, 전투의 소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운을 북돋우는 말들, 하나하나 알아들을 수 없어도 그저 상대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말들이었다. 얼마 후 빅 브라더의 얼굴이 다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의 슬로건이 굵은 대문자로 떠올랐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능력. 그러나 빅 브라더의 얼굴은 모든 이들의 안구에 너무도 생생하게 각인되어 바로 사라지지 않고 몇 초 동안 화면에 그대로 남은 듯이 보였다. 체구가 작고 연갈색 머리를 한 여자는 앞줄의 의자 등받이 너머로 자신의 몸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읊조리듯 저희의 구원자시여처럼 들리는 말을 하면서 두 팔을 스크린 쪽으로 뻗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손에 묻었다. 기도를 올리는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일제히 깊고 느리고 박자에 맞춘 소리로 아주 느릿느릿 첫 번째 비와 두 번째 비 사이에 길게 간격을 두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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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는 구호를 몇 번이고 거듭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묵직하게 웅을대는 소리는 맨발로 발을 구르는 소리와 고동치듯 울리는 북소리가 배경음으로 들려오기라도 하듯 어딘지 야만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 소리는 아마 거의 30초 동안이나 계속됐다.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면 종종 들을 수 있는 후렴구였다. 부분적으로는 빅 브라더의 지혜와 위험에 관한 찬가였으나 리듬에 맞춰 소리를 내므로써 고의적으로 의식을 몰아내는 일종의 자기 체면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 윈스턴은 오장육부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이분 헤이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집단 무화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유인원이나 늘 법한 비라는 구호는 언제나 지독한 반감만 안겨줄 뿐이었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호를 외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본심을 감추고 표정을 관리하고 남들이 하듯 행동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1, 2초 동안 눈의 표정이 어쩌면 본심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그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말이다. 그 순간 그는 오브라이언과 시선이 마주쳤다. 오브라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가 그만의 독특한 몸짓으로 콧등에 걸린 안경을 고쳐 쓰던 중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몇 분의 1초 사이에 윈스턴은 오브라이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명백한 메시지가 온 것이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열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통해 생각이 흘러들어가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난 당신과 생각이 같아. 오브라이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 감정을 정확히 알아요.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경멸, 증오, 혐오감이 어떤 건지 모두 알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난 당신 편이니까. 다음 순간 이해의 섬광은 사라지고 오브라이언의 얼굴은 다른 모든 이의 얼굴처럼 속으로 알 수 없는 얼굴로 돌아갔다. 그게 전부여서 그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런 일들은 맥락이란 게 없었다. 그 일들이 해놓은 결과는 그의 마음속에 그 말고도 당의 적들이 있다는 믿음이나 희망이 살아있도록 해준 것뿐이었다. 어쩌면 지하 조직의 거대한 음모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고 형제단 역시 실제 않은 단체일지도 몰랐다. 끝없이 이어지는 체포와 자백과 처형에도 불구하고 형제단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어떤 때는 그렇다고 믿었고 어떤 때는 믿지 못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덧없는 순간들 뿐 증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연히 엿듣게 된 단편적인 대화들, 화장실 벽에 갈겨 쓴 희미한 낙서 같은 것이 그랬다. 언젠가 한 번은 낯선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일지도 모르는 조그만 손짓을 주고받는 광경을 본 일도 있었다. 순전히 어린 짐작만 했을 뿐으로 그저 그의 상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오브라이언 쪽을 다시 쳐다보지 않은 채 자신의 칸막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순간적인 접촉을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떠오르지도 않았다. 서로 시도할 방도를 알았다 해도 그런 일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했을 것이다. 1초, 기껏해야 2초 동안 두 사람은 모호한 시선을 교환했으며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일은 고독에 갇혀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윈스턴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앉은 자세를 더욱 바로 했다. 그는 트림을 했다. 위에서 진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종이 위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 동안에도 무슨 반사적인 행동이기라도 하듯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이제는 좀 전처럼 갑갑하고 어설픈 필체도 아니었다. 펜은 매끄러운 종이 위에서 거의 관능적일 만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다음과 같은 글을 큼직큼직하고 단정한 대문자로 써놓았다. 빅 브라더를 타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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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같은 구절로 페이지의 절반을 채웠다. 그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 단어들을 쓴다고 해서 일기를 쓰려는 애초의 시도보다 더 위험할 것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은 새삼스러웠지만 한순간 글을 쓴 페이지들을 찢어버리고 계획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소용없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빅 브라더를 타도하라라고 쓰거나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자제하거나 간에 거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다. 일기를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거기에도 아무 차이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사상경찰에게 붙잡힐 터였다. 그는 다른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본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서로 종이 위에 펜을 대지 않았다 해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셈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사상범죄라고 했다. 사상범죄는 언제까지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 동안 어쩌면 몇 년 정도 무사히 피할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그들에게 잡히기 마련이었다. 그 일은 언제나 밤에 일어났으며 반드시 한밤중에 체포되었다. 화들짝 놀라 갑자기 잠에서 깨는 일,
거칠게 어깨를 잡아 흔드는 손, 눈에 쏟아지는 눈부신 불빛, 침대를 둘러싼 무자비한 얼굴들. 대부분의 경우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체포된 사실에 대한 보도도 없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한밤중에 그냥 사라져버렸다. 임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때까지 해온 모든 일에 관한 기록이 깨끗이 삭제되고 한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되고 얼마 후에는 아예 잊히고 말았다. 폐지되고 소멸하는 것이다. 대개는 증발했다고들 했다. 그는 잠시 일종의 히스테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는 황급히 되는 대로 갈겨쓰기 시작했다. 놈들이 나를 총으로 쏘겠지. 아무래도 좋아. 목덜미를 쏠 거야. 상관없어.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놈들은 언제나 목덜미를 쏘지. 아무래도 좋아.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그는 어렴풋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의자에서 상체를 뒤로 젖히며 펜을 내려놓았다. 다음 순간 그는 화들짝 놀랐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난 것이다. 이렇게 빨리? 그는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도 한번 두드려 보고 그대로 가버릴지 모른다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은 채 생쥐처럼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반복되었다. 문을 늦게 열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터였다. 심장이 북처럼 두근거렸지만 오랜 습관 덕분에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떠올라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걸음으로 문으로 향했다.